정지상의 송인이라고 하는 작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아마 거의 출제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고등학교 학생들이라고 해도 내신이나 또는 모의고사 수능에 나옴직한 매우 중요한 한시입니다. 정지상 고려시대 때 사람이죠. 우리가 국사로 접근해 볼 때도 김부식은 개경파, 정지상, 묘총은 서경파. 그래서 개경파와 서경파의 다툼이 일어날 때 서경파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정지상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담이기도 한데 정지상은 김부식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야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지상의 송인을 한시 원문으로도 살펴보고 또 그것을 현대역한 것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한시가 복잡하게 쓰여져 있네요. 제가 붓으로 그려봤습니다. 송인, 임을 보낸다. 그리고 옆에 정지상 했는데 요 정자는 제가 약자로 한번 써봤습니다. 정지상.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제가 막 썼는데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헐, 장제, 초색, 다. 송군, 남포, 동비가. 대동, 강수, 하시진. 별루, 년년, 촌록파. 이렇게 돼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글자로 되어 있는 것. 그리고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로 되어 있는 것을 칠언절구라고 하죠. 절구는 기승전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렇게 두 줄씩 묶여서 여덟 줄로 나오게 된 것을 율시라고 하는데 율시는 기승전결이라고 하지 않고 두함경미, 두련, 함년, 경년, 미련이라고 이야기하고 절구만 기승전결이라고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만약에 다섯 글자로 된 것이 네 줄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오온절구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다, 가, 진, 파 그랬는데 아형으로 즉 아가 다 붙었죠. 다가 파가 이 칠원절구의 운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송인, 정지상. 우헐장제 초색다, 송군, 남포, 동비가, 대동강수, 하시진, 별루년년, 촌록파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파한집이라고 써있는데 정지상의 송인이라고 하는 작품이 실려있는 출전이라고 보면 되겠죠. 깨뜨릴 파, 한갈한, 모을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려 중말기 때 폐간문학이 등장이 됩니다. 이일로의 파한집, 이규보의 백운소설, 최자의 보한집, 이재현의 여공패설이라고 하는 폐간문학이 있는데 그 중에 이일로 파한집에 송인이 실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을 볼까요? 송인을 번역하니까 임을 보내며 라고 했습니다. 비겐 뒤에 긴 언덕에 풀빛이 푸릇푸릇 짙어오는데 그대를 남포에서 송별하니 슬픈 노래가 저절로 나오네. 대동강물은 언제나 마르리오. 해마다 이별의 눈물을 보태는데 그랬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아마 이별의 정서를 이 정지상의 송인이 가장 잘 나타낸 것 아닌가라고 평자들은 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항상 저는 문학작품을 살펴볼 때 작품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항상 여러분의 현실 상황과 접목시켜 봐달라고 합니다. 가정적 상황을 만들어도 되고요. 실제 상황을 엮어봐도 되겠죠.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는데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얼마나 슬플까요? 그런데 대체로 봄에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모든 먼지를 다 씻어가고
그야말로 너무너무 맑은 하늘, 그리고 모든 것들이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파릇파릇 싹이 돋아나서 녹음이 짙은 그 상태에 사랑하는 님과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고 싶지 않나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별한다면 너무너무 슬프겠죠. 차라리 비가 주룩주룩 내린다면 이 자연도 우리의 슬픔을 알아주는구나 라고 하겠지만, 이렇게 좋은 계절에 손잡고 산책해도 될까 말까 한데, 또 주변에 보면 그렇게 사랑하는 연인들이 손잡고 대화하면서 미소 지으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산책하는데 나는 이별을 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하니 참 슬프죠. 바로 그 배경을 떠올려 보면서 감상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이 사랑하는 님과 이별하는데 어디에서 하냐면 한강변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늘 한강변에서 데이트를 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이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봄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한강변 근처에 풀빛이 푸릇푸릇 짙어오는 거죠. 얼마나 맑고 깨끗합니까? 그런데 그대를 한강에서 이별하니 슬픈 노래가 저절로 나오는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기승전결에서 기와 승을 객관적 상관물의 자극으로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객관적 상관물 문학 시간에 배우셨죠? 이제 황조가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유리왕이 치희라고 하는 여인을 잃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나무 위에서 꾀꼬리 암수가 다정하게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면서, 야, 나는 지금 사랑하는 님을 여의고 이렇게 슬픈데 너희는 뭐가 그렇게 좋아서 노래를 부르냐 하고 부러워하는 대상, 이것을 객관적 상관물 또는 자극이라고 했고요. 또는 객관적 상관물 속에 감정이입에 해당되는 것은 청산별곡 2장에 울어라 울어라 새요 자고니로 울어라 새요 널라와 시로 만나도 자고니로 운이 너라 라고 할 때 설명해 준 적이 있었죠. 내가 모든 농토 다 빼앗기고 산속에 들어가서 척박한 땅에서 머루 다래를 따먹고 도피하며 살고 있는 이 순간에 새가 저기서 외롭게 울고 있는 거죠. 너도 나처럼 이렇게 외롭고 고독한 상태에서 울고 있구나 라고 하면 그것은 감정이입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한시의 이 두 구절이 바로 객관적 상관물, 자극, 내 정서, 즉 화자의 정서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기승전결이 아주 재밌는데요. 대동강물은 언제 마르려? 아니 느닷없이 왜 대동강물이 마를 것을 걱정하죠? 마르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별하는 상황에 이유가 있었던 거죠. 해마다 이별의 눈물을 보태는데 그랬습니다. 내가 임을 이별한 그 슬픔에 빠져서 그곳에 와서 해마다 이별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별의 눈물을 펑펑 흘리기 때문에 그것이 강물을 불어나게 하는데 도움이 되어 대동강물은 마를 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치된 것입니다. 기승전결에서 결이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원인이 나와줘야 되죠. 해마다 이별의 눈물을 보탰기 때문에 대동강물은 마를 리가 없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별 별리의 정환을 노래한 압권이다 라고 하는 정지상의 송인을 살펴봤습니다. 여러 번 읽어서 암기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